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루리에서 인문논술 수업하고 있는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숭실대학교 논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이제 학교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발 인원 수시에서 1,719명 중에서 14.4%,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조금 이제 낮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248명을 학생을 논술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합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탐구도 한 과목 반영이니까 뭐 국수탐, 국수영탐에서 이제 2합 5를 맞추면 되니까 뭐 다른 학교들에 비교했을 때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20%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80대 20인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영하는 교과가 조금 다르죠. 지금 보시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의 비중이 높고요.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용어는 이제 둘 동일하지만 이제 국어와 수학 중에 상대적으로 국어가 유리한 친구와 수학이 유리한 친구는 갈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숭실대 지원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경상계를 지원하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수학을 못하는데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숭실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하는 데 있어서 수학의 비중이 높지만 논술 문제에 있어서도 수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경상계열을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입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최초 경쟁률 같은 경우에 30대 1 정도로 뭐 그렇게 아주 높은 편에 해당되지 않는 평균 정도의 최초 경쟁률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한 자리까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10대 1 정도까지 매우 다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제 이 치러지는 그 주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메인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학생들이 고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조금 낮게 나타나는 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논술 평균 같은 경우에도 아주 높은 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숭실대는 약간 글쓰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학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이 문제에 있으니까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30대 1이 넘는 거에서 이제 한 자릿수 이렇게 넘어오고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20대 1 정도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기에선 수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와 수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인문과 경상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출제 범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경상 같은 경우에는 수원,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경제 이렇게만 이제 출제 범위에 들어오니까 인문과는 완전히 출제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쪽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을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외를 했고 오늘은 인문계열 중심의 기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글의 취지를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독서의 위상에 대해 제시문 가에서 말을 모두 반영하여 논하시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 몇 년간 숭실대가 가장 밀고 있는 논제 유형입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숭실대가 지난 몇 년간 좀 길게 봤을 때 이 유형만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옛날에도 물어봤었다가 중간에는 안 물어봤었다가 다시 복귀한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활용하여 논하시오. 요 글쓰기를 충분하게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용하여이기 때문에 단순 요약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도표 분석 문제가 나왔는데요. 타당한지 평가하시오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어렵지 않았습니다. 변별력은 여기에 1번 문제에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시문 같은 경우에 지금 보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글의 취지를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앞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을 잡아주셔야 될 거고요. 가에서 막까지 여러 가지 제시문들이 나오는데 제시문은 제가 쭉 한번 다 넣었는데요. 보시면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모두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숭실대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모든 제시문들이 다 보기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기를 다 지지해주는 제시문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제시문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파악되지 못한다면 아까 논제에서 확인했었던 모두 활용하여 논하시오는 불가능한 글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논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기의 취지에 맞게 논리를 구성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숭실대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에서 였던 도표는 뭐 좀 어렵지 않았어요. 뭐 디지털 매트 이용 시간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문해력 점수 다르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 분명히 뭐 각각의 차이를 다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논제에 대한 답변은 이미 두 번째 도표를 보는 순간 다 나와 있었거든요. 자,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는데 1300자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보기의 취지도 보여줘야 되고 가나 다라 막 5개의 제시문에 대한 내용 반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고려했을 때 이 1300자를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술을 좀 체계적으로 구조적인 논술, 글쓰기를 연습한 친구라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기의 취지를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제시문들을 모두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기의 취지와 다른 제시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시문들이 충돌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 문제를 푸셨어야지 제가 생각할 때 논리 구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제시문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문이 드러나줘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제시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한 방법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그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마지막에 다수의 견해가 타당하냐, 위에서 이제 다수의 견해가 나오잖아요. 다수의 견해가 타당하냐, 요거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문제는 가볍게 빨리 푸시고 1번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논제가 요구한 어떠한 대략적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그런 이제 논제가 좀 선명한 학교들의 논술 문제와는 좀 다르게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논리를 구성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글을 쓰는 연습을 할 때 좀 약간 내용을 좀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따져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숭실대 글쓰기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나는 평소에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국어를 못하는 친구였고 논술 연습이 전혀 안 되어져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작년 기출과 같은 패턴의 문제였거든요.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것과 뭐 대립되는 제시문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시켜가지고 시험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안 되어 있던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숭실대를 지원하고 고민하는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